9명의 숙련된 등산가가 영하 30도의 설산에서 텐트를 안쪽부터 찍고 맨발로 달아났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토록 공포에 떨게 했을까요? 독일의 한 농가에서는 가족 6명이 곡괭이로 살해당했는데 범인은 그 집에서 며칠 동안 생활하며 음식을 먹고 가축을 돌봤다고 합니다. 오하이오의 작은 마을에는 10년 동안 1000통이 넘는 협박 편지가 쏟아졌고 뉴멕시코의 평화로운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들을 수 없는 윙윙거리는 소리 때문에 정신이 무너져갔죠. 이건 영화나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벌어진 일이고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답을 찾지 못한 사건들이거든요. 오늘은 세계 각지에서 발생한 설명 불가능한 미스터리들을 하나쯤 파헤쳐 보겠습니다. 1959년 1월 말 소련 우랄 산맥의 깊은 곳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스베르들롭스크에서 출발한 9명의 숙련된 등산가들이 오톨텐 산을 향해 스키 트레킹을 떠났는데 이들은 모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었습니다. 팀은 우랄 공과대학교 학생과 졸업생들로 구성됐고 리더인 이고르 다틀로프는 23세의 공학도였죠. 2월 1일 밤 그들은 해발 약 1100m 지점에 텐트를 설치했어요. 예정된 귀환일인 2월 12일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자 가족들이 수색을 요청했고 2월 20일부터 본격적인 수색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2월 26일 수색대는 홀라트샤한 비탈면에서 반쯤 무너진 텐트를 발견했어요. 텐트 안은 기이하게도 정돈돼 있었습니다. 음식과 장비가 제자리에 있었고 카메라와 일기장도 그대로였죠. 여러 켤레의 부츠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방한복도 모두 텐트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텐트 천은 안쪽에서부터 3군데나 크게 찢겨 있었어요. 이건 뭔가 급박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걸 의미했죠. 수색대가 텐트에서 약 1.5km 떨어진 숲 가장자리에서 처음 발견한 건 두 구의 시신이었습니다. 유리 크리보니셰코와 유리 도로셰코였는데 둘 다 속옷만 입은 채 작은 소나무 아래서 발견됐어요. 근처에는 그들이 피운 것으로 보이는 모닥불 흔적이 있었습니다. 크리보니셰코의 손에는 심한 화상 자국이 있었고 그는 자신의 손가락 끝을 물어뜯은 흔적도 보였죠. 나무 가지들이 높은 곳까지 부러져 있었는데 누군가 나무에 올라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3월 초 3구의 시신이 추가로 발견됐어요. 이고르 다틀로프, 지나이다 콜모고로바, 루스템 슬로보딘이었는데 이들은 텐트와 모닥불 사이 다양한 지점에서 발견됐습니다. 자세를 보면 그들이 텐트로 돌아가려다가 쓰러진 것처럼 보였죠. 사인은 저체온증으로 추정됐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발견은 그 다음에 있었어요. 2달이 지나서야 나머지 4명의 시신이 발견됐는데 그들은 모닥불에서 약 75m 떨어진 계곡에 눈 속 깊이 묻혀 있었습니다. 니콜라이 티보브리레, 류드밀라 두빈이나 알렉산더 콜레바토프, 알렉산더 졸로타료프였죠. 이들은 처음 발견된 2명보다 더 많은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중 일부는 이미 죽은 동료들의 옷을 벗겨 입은 것으로 확인됐어요. 하지만 이들의 부상 상태는 설명하기 힘들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티보브리넬의 두개골은 심하게 골절돼 있었고 두비니나와 졸로타료프의 가슴뼈는 마치 강한 충격을 받은 것처럼 으스러져 있었어요. 법의학 전문가는 이 정도의 부상을 입으려면 자동차 사고 수준의 힘이 필요하다고 증언했습니다. 가장 끔찍한 건 두비니나의 상태였어요. 그녀는 혀와 눈, 그리고 입술 일부가 사라진 채 발견됐죠. 초기 조사에서는 범죄의 증거로 여겨졌지만 나중에 동물이나 자연 부패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재해석됐습니다. 더욱 불가사의한 건 일부 옷에서 방사능이 검출됐다는 사실이었어요. 왜 그들의 옷에서 방사능이 나왔을까요? 당시는 냉전 시대였고 소련은 우랄 지역에서 비밀 군사 실험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목격자들은 사건 당일 밤 하늘에서 이상한 불빛을 봤다고 증언했죠. 오렌지색이나 붉은색으로 빛나는 구체들이 하늘을 가로지르는 걸 봤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군사 미사일 실험이나 비밀 무기 테스트가 원인이라는 이론이 제기됐어요. 일각에서는 중성자 폭탄이나 진공 폭탄의 실험장이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이론으로는 적외선 추적 미사일이 실수로 등산객들의 모닥불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것도 있었죠.
하지만 공식 조사에서는 이런 주장들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파라볼론 이론도 있었어요. 강한 바람이 산을 넘으면서 특정 주파수의 초저주파를 만들어내는데 이게 인간의 내장 기관에 공명을 일으켜 극심한 공포와 패닉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때문에 등산가들이 이유 없는 공포에 휩싸여 텐트를 찍고 도망쳤다는 설명입니다. 눈사태 이론은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설명 중 하나예요. 2019년 러시아 당국이 사건을 재조사하면서 공식적으로 제시한 이론이죠. 텐트 위로 눈덩어리가 미끄러져 내려오면서 등산가들을 압박했고 그들은 질식할 것 같은 공포에 텐트를 찍고 탈출했다는 겁니다. 2021년 스위스 로잔 연방공과대학교 연구팀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 이론을 뒷받침했어요. 그들은 지연성 눈사태, 즉 텐트 설치 후 몇 시간 뒤에 일어나는 눈사태가 가슴뼈 골절 같은 부상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론도 완벽하지 않아요. 방사능은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사라진 혀와 눈은요? 화상 자국은 또 뭘까요? 게다가 텐트가 발견된 지점은 경사가 완만해서 눈사태가 일어나기 어려운 지형이었습니다. 원주민 만시족의 저주라는 설도 있었어요. 홀라트 샤을이라는 산 이름 자체가 만시어로 죽은 자의 산이라는 뜻이었거든요. 지역 원주민들은 그 산을 신성시했고 오래전부터 가까이 가지 말라고 경고해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나중에 와전된 이야기로 밝혀졌어요. 실제로 만시족은 그 지역을 자주 이용했고 특별히 금기시하는 장소도 아니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카르스트 현상이나 천연가스 분출 같은 지질학적 원인을 찾는 연구도 진행됐어요. 우랄 지역은 지질학적으로 복잡한 곳이고 메탄가스 같은 것들이 갑자기 분출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가스는 환각을 일으키거나 질식을 유발할 수 있죠. 60년이 넘게 지났지만 이 사건은 여전히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 작은 눈사태가 텐트를 덮쳤고 공포에 질린 등산가들이 급히 탈출했으며 극한의 추위 속에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연쇄적으로 벌어졌을 수 있죠. 미국 오하이오주 중부에 위치한 서클빌은 인구 10,000명 정도의 조용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하지만 1977년부터 이 평화로운 마을은 익명의 편지 때문에 공포에 휩싸이게 됐어요. 사건은 그해 초 학교 교육감 고든 매시가 익명의 편지를 받으면서 시작됐죠. 편지에는 그가 여성 버스 운전사들을 성적으로 괴롭혔고 특히 메리 갤리스피라는 여성과 불륜 관계에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필체는 독특했고 문장은 정확했으며 내용은 지나치게 구체적이었어요. 곧 메리에게도 같은 필체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관계를 끝내라는 경고였죠. 문제는 메리와 고든 사이에 실제로 불륜 관계가 있었는지조차 불확실하다는 거였어요. 메리는 학교 버스 운전사였고 고든은 교육감이었으니 업무상 접촉은 있었겠지만 두 사람 모두 불륜 관계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편지는 계속해서 도착했고 이번엔 메리의 남편 로널드 갤리스피에게도 편지가 갔어요. 메리가 바람을 피우고 있으니 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1977년 8월 어느 날 밤 론은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전화 내용이 뭐였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론은 곧바로 권총을 챙겨 차에 올라탔고 맹렬한 속도로 어딘가로 향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론의 차는 나무를 들이받으며 전복됐고 론은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공식 사망 원인은 음주운전 사고였어요. 론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게 나왔거든요. 하지만 가족들은 의문을 품었습니다. 론이 평소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 아니었고 그날 밤 갑자기 서둘러 나간 이유가 뭔지 설명할 수 없었거든요. 익명의 편지 작성자는 이 사건 이후 더욱 대담해졌어요. 론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라 살인이었고 메리와 고든이 공모해서 그를 죽였다고 주장하는 편지가 마을 곳곳에 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는 전혀 없었죠. 편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아졌어요. 다른 주민들에게도 편지가 가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은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이었습니다. 부부싸움의 내용, 은밀한 재정거래, 숨겨진 연애관계까지 아무도 모를 법한 일들이 편지에 담겨 있었죠.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누가 이렇게 많은 걸 알 수 있단 말인가? 혹시 여러 명이 공모하고 있는 건 아닐까?
10년 동안 1000통이 넘는 편지와 팻말이 나타났습니다. 1983년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어요. 메리가 운전을 하다가 도로변에서 자신의 딸을 모욕하는 팻말을 발견한 겁니다. 화가 난 메리는 차를 세우고 팻말을 뽑으려 했죠. 하지만 팻말 뒤에는 부비 트랩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권총이 들어있었고 팻말을 움직이면 방아쇠가 당겨지도록 만들어져 있었어요. 다행히 메리는 다치지 않았지만 이건 더 이상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었습니다. 살인 미수였죠. 경찰이 총을 추적한 결과 그 총은 폴 프레슈어라는 사람의 것으로 밝혀졌어요. 폴은 메리의 시동생이었습니다. 폴은 총을 도난당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그를 믿지 않았죠. 폴의 전 부인 캐런 수가 결정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그녀는 결혼 생활 중 폴에게 위협을 받았고 집에서 익명의 편지와 똑같은 필체로 쓴 글들을 발견했다고 말했어요. 경찰은 필적 감정을 실시했고 전문가들은 폴의 필체와 편지의 필체가 일치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폴에겐 알리바이가 있었어요. 부비 트랩이 설치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에 그는 다른 곳에 있었다는 증언이 여럿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은 거짓말 탐지기 검사에서 실패했고 1983년 배심원단은 그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어요. 폴은 7년에서 2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더 이상해집니다. 폴이 감옥에 간 뒤에도 편지는 계속해서 도착했어요. 같은 필체로, 같은 종류의 종이에 똑같은 스타일로 쓰인 편지들이었습니다. 교도소장은 폴이 편지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다고 확인했죠. 모든 우편물은 검열됐고 폴은 외부와의 접촉이 엄격히 제한됐습니다. 그럼에도 편지는 멈추지 않았어요. 일부 편지에는 폴만이 알 수 있는 정보도 담겨 있었지만 동시에 폴이 감옥에 있을 때 일어난 최근 사건들에 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이론이 제기됐어요. 폴이 공범과 함께 일했다는 이론이 가장 유력했습니다. 누군가 폴의 지시를 받아 계속해서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 공범이 누군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이론은 폴이 진짜 범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편지 작성자는 따로 있고 폴은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필적 감정이 잘못됐을 가능성도 있었어요. 1980년대의 필적 감정 기술은 지금처럼 정확하지 않았고 전문가의 주관이 많이 개입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모방범이었어요. 폴이 유죄 판결을 받은 뒤 다른 누군가가 그 스타일을 모방해서 편지를 계속 쓰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필체가 너무 똑같았고 편지의 톤과 내용까지 일치했어요. 단순한 모방으로 보기엔 너무 정교했습니다. 1994년 폴은 가석방됐어요. 그는 자신의 무죄를 끝까지 주장했습니다. 풀려난 뒤에도 편지는 간헐적으로 나타났지만 예전만큼 자주는 아니었죠. 폴은 2012년 사망했습니다. 그의 마지막까지도 진짜 편지 작성자가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일부 연구자들은 이 사건이 한 명의 범인이 아니라 여러 명이 연루된 집단 괴롭힘이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서클빌은 작은 마을이었고 모든 사람이 서로를 알았죠. 오래된 원한과 질투, 비밀들이 얽혀 있었을 겁니다. 아마도 여러 사람이 각자의 이유로 편지를 썼고 그중 한 명이 폰이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른 공범들은 끝까지 입을 다물었을 겁니다. 1922년 3월 31일 금요일 저녁 독일 바이에른 지방의 작은 마을 카이페크 근처에 있는 힌터카이펙 농가에서는 평범한 저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 외딴 농가에는 농부 안드레아스 그루버와 그의 아내 카실도와 딸 빅토리아의 두 자녀인 7살 카실리아와 2살 요세프가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날 새로 고용된 가정부 마리아 바움가르트너가 도착했죠. 그녀는 이전 가정부가 6개월 전 갑자기 그만둔 뒤 빈 자리를 채우러 온 거였습니다. 이전 가정부는 그만두면서 이상한 말을 남겼어요. 그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거였습니다. 밤에 다락방에서 발소리가 들리고 누군가의 목소리 같은 게 들렸다고 했죠. 안드레아스는 그냥 쥐나 바람 소리라고 웃어넘겼지만 가정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떠났습니다. 사건 며칠 전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안드레아스는 이웃 농부 로렌츠 슐리텐바우어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며칠 전 눈이 내린 뒤 숲에서 농가로 이어지는 낯선 발자국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발자국은
농가로만 이어져 있었지 돌아가는 발자국은 없었습니다. 누군가 집 안으로 들어갔지만 나간 흔적은 없다는 뜻이죠. 안드레아스는 또 다른 이상한 점도 말했어요. 농가에 자물쇠가 부서져 있었고 열쇠 한 벌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며칠 밤 동안 다락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고 했죠. 발소리 같기도 하고 뭔가 끌리는 소리 같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락방을 확인해봐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슐리텐바우어는 경찰에 신고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지만 안드레아스는 거절했습니다. 아마도 큰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3월 31일 저녁, 가족들은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을 겁니다. 새로운 가정부 마리아는 아직 집안 구조에 익숙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때 누군가 헛간으로 가족 구성원들을 한 명씩 유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가축에 문제가 생겼다거나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식으로 불렀을 거예요. 헛간은 집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안드레아스가 먼저 갔고 그 다음 카실리아가 갔어요. 그리고 빅토리아, 그 다음 7살 카실리아가 갔습니다. 헛간에 도착한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건 곡괭이를 든 누군가였어요. 범인은 그들을 한 명씩 곡괭이로 내리쳤습니다. 두개골이 부서지는 소리가 텅 빈 헛간에 울렸을 거예요. 4명이 모두 쓰러진 뒤 범인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2살 요세프는 자신의 침대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범인은 아이의 두개골도 곡괭이로 내리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가정부 마리아가 자신의 방에서 공격당했죠. 6명 모두 죽은 뒤 범인은 농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 사건을 더욱 소름 끼치게 만드는 부분이에요. 법의학 조사와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면 범인은 살인 후 최소 3일에서 4일 동안 농가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웃들은 그 기간 동안 농가의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걸 봤다고 증언했어요. 범인은 집안에서 음식을 먹었고 난로에 불을 지폈으며 심지어 가축들에게 먹이를 주기까지 했습니다. 부엌에서는 최근에 먹은 흔적이 발견됐고 식탁 위에는 사용한 그릇이 놓여 있었어요. 범인은 시신들이 헛간에 쌓여 있는 걸 알면서도 태연하게 그 집에서 생활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요? 4월 4일 화요일, 이웃들이 이상함을 눈치챘어요. 며칠째 농가에서 아무도 보이지 않았고 7살 카실리아가 학교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슐리텐바우어가 몇몇 마을 사람들과 함께 농가를 확인하러 갔죠. 그들이 발견한 건 끔찍한 학살의 현장이었습니다. 경찰과 검시관이 도착했고 조사가 시작됐어요. 곧 이 사건이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는 게 명백해졌습니다. 범행 수법이 너무 잔인했고 범인이 며칠 동안 현장에 머물렀다는 것도 이례적이었죠. 경찰은 처음에 강도 사건으로 추정했어요. 하지만 곧 그 이론은 무너졌습니다. 집안에는 상당한 액수의 돈이 그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귀중품도 손대지 않았고 집안은 별로 뒤져진 흔적이 없었어요. 강도가 목적이었다면 왜 돈을 가져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왜 며칠 동안 현장에 머물렀을까요? 다음 용의자는 외부인이었습니다. 떠돌이 노동자나 집시 일당의 소행일 거라는 추측이었죠. 당시 독일에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난으로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이론도 설득력이 없었어요. 외부인이었다면 집안 구조를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있었을까요? 가족 구성원들을 한 명씩 헛간으로 유인하는 건 집안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면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왜 하필 새 가정부가 도착한 그날 범행을 저질렀을까요? 경찰의 주목은 점점 슐리텐바우어에게 쏠리기 시작했어요. 그는 여러 면에서 의심스러웠습니다. 우선 그는 빅토리아와 과거의 연인 관계였어요. 결혼까지 약속했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결혼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빅토리아는 나중에 카를 가브리엘이라는 남자와 결혼했지만 그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전사했죠. 전쟁 중 빅토리아는 아들 요세프를 낳았는데 마을 사람들은 요세프의 진짜 아버지가 슐리텐바우어라고 수군댔습니다. 슐리텐바우어는 농가와 가까운 곳에 살았고 그루버 가족의 생활 패턴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는 발견 당일 수색대를 직접 이끌었는데 현장에서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런 끔찍한 현장을 보고 충격을 받았을 텐데 그는 너무 냉정했다는 거죠. 게다가 그는 범죄 현장을 누구보다 먼저 봤고 증거를 조작할 기회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슐리텐바우어를 집중적으로 조사했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어요.
그에게는 알리바이도 있었습니다. 범행 추정 시각에 그는 다른 곳에 있었다는 증인이 여럿 나왔죠. 하지만 완벽한 알리바이는 아니었어요. 시간대가 애매했고 증인들의 기억도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용의자로는 빅토리아의 시아버지 카를 가브리엘 시니어가 거론됐어요. 그는 빅토리아와 갈등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죠. 일각에서는 안드레아스 자신이 뭔가 숨기고 있었을 거라는 추측도 있었습니다. 그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혹시 불법적인 일에 연루돼 있어서 경찰이 오는 걸 꺼렸던 건 아닐까요? 하지만 이것도 추측일 뿐이었습니다. 경찰은 수백 명을 조사했지만 범인을 찾지 못했어요. 시신들은 미넨으로 옮겨져 정밀 부검을 받았습니다. 당시로서는 최신 기술이었던 두개골 복원 작업도 진행됐죠. 하지만 그것도 범인을 찾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분류됐고 수사는 사실상 중단됐어요. 2007년 한 학생 그룹이 이 사건을 재조사했습니다. 그들은 가능한 용의자를 하나로 좁혔다고 주장했지만 그 사람의 이름은 법적인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어요. 일부는 그 사람이 슐리텐바워일 거라고 추측하지만 확실하지 않습니다. 100년이 넘게 지난 지금 이 사건의 진실은 영원히 어둠 속에 묻혀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힌터카이펜 농가는 1923년 철거됐어요. 그 땅은 너무 불길하다고 여겨져서 아무도 그곳에 살려고 하지 않았죠. 지금 그 자리에는 작은 기념비가 서 있습니다. 뉴멕시코주 타우스는 아름다운 사막 마을입니다. 예술가들과 은퇴자들이 모여 사는 평화로운 곳이죠. 하지만 1990년대 초반부터 이 마을의 일부 주민들은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을 겪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끊임없이 윙윙거리는 저주파 소리를 듣는다고 호소했습니다. 디젤 엔진이 멀리서 돌아가는 소리 같다고도 하고 냉장고가 작동하는 소리 같다고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송전탑 근처에 있는 것 같은 웅웅거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들은 이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마을 인구의 약 2%만이 이 소리를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그 소리 때문에 삶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조 멀린스라는 주민은 이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밤이 되면 소리가 더 크게 들렸고 귀마개를 해도 소용없었어요. 그 소리는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두개골 자체가 진동하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는 결국 타우스를 떠나야 했죠. 캐시 가드라는 여성은 두통과 메스꺼움, 코피까지 경험했어요. 그녀는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며 소리가 덜 들리는 곳을 찾았지만 집 전체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지어 지하실로 내려가도 소리는 따라왔어요. 의사들은 처음에 이명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명은 외부 소리 자극 없이 귀에서 소리가 들리는 증상이죠. 하지만 환자들의 증언은 일반적인 이명과 달랐어요. 그들은 소리의 방향을 느낄 수 있었고 특정 장소에서 소리가 더 크거나 작게 들렸습니다. 이명은 보통 환자 자신의 귀에서 나는 것처럼 들리는데 타우스 윙윙거림은 명백히 외부에서 오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1993년 의회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뉴멕시코주 의원들의 요청으로 여러 정부 기관이 조사에 나섰죠. 환경보호청, 국립연구소 과학자들, 음향 전문가들이 타우스로 파견됐어요. 그들은 정밀한 음향 측정 장비를 설치하고 며칠 동안 모니터링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어떤 비정상적인 저주파도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타우스의 소음 수준은 다른 비슷한 크기의 마을과 똑같았죠. 측정 가능한 이상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고통은 실제였어요. 일부는 정신과 상담을 받아야 했고 어떤 이들은 우울증과 불안 장애로 고통받았습니다. 이게 단순한 심리적 문제일까요? 아니면 현재의 기술로는 감지할 수 없는 뭔가가 있는 걸까요? 여러 이론이 제시됐습니다. 자연현상 이론이 먼저 나왔어요. 타우스는 지질학적으로 활동적인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하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미세 지진 활동이나 안반의 움직임이 초저주파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소리는 인간의 귀로는 잘 들리지 않지만 일부 민감한 사람들은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해양 파동이 육지에 닿으면서 만드는 미세 지진파도 가능성으로 제기됐어요. 비록 타우스가 바다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런 파동은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자연현상 이론으로는 대기 중에 음양 도관 현상이 있었어요. 특정 기상 조건에서 대기가 음파를 굴절시켜
먼 곳에 소리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공장이나 발전소의 소음이 대기를 통해 타우스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군사시설 이론도 유력했습니다. 뉴멕시코에는 여러 군사기지와 연구시설이 있어요. 로스엘러모스 국립연구소, 샌디아 국립연구소, 화이트 샌즈 미사일 시험장 등이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일부는 이들 시설에서 극저주파 실험을 하고 있을 거라고 의심했어요. 극저주파는 군사적으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잠수함 통신이나 지하시설 탐지에 사용되죠. 일부 음모론자들은 더 나아가 극저주파 무기 실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극저주파는 사람의 심리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불안감, 공포,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전면 부인했죠. 관련 기관들은 타우스 지역에서 어떤 극저주파 실험도 하지 않는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인공 구조물 이론도 있었어요. 타우스 주변의 송전선, 변압기, 통신타워 등이 원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시설들은 저주파 전자기파를 방출하는데 일부 사람들은 이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고 해요. 전자파 과민증이라고 불리는 증상이죠. 하지만 이것도 측정으로는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타우스의 전자기장은 정상 범위였어요. 더 흥미로운 이론도 있었습니다. 원주민 문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타우스 푸에블로의 전통과 연결지었어요. 타우스 푸에블로는 약 1000년 전부터 그 지역에 살아온 원주민 공동체입니다. 그들의 전통에는 땅이 노래한다는 개념이 있어요. 어머니 돼지가 목소리를 낸다는 거죠. 일부 주민들은 윙윙거림이 실제 물리적 소리가 아니라 영적인 현상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조상의 영혼들이 무언가를 전하려 한다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은 다른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집단 심리 현상이라는 거죠. 한 사람이 소리를 듣는다고 말하면 다른 사람들도 그 소리에 주목하게 되고 실제로 듣게 된다는 겁니다. 일종의 암시 효과예요. 작은 마을에서는 소문이 빠르게 퍼지고 사람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이 이론도 모든 걸 설명하지는 못해요. 왜 인구의 2%만 듣는 걸까요? 왜 같은 가족 중에서도 듣는 사람과 못 듣는 사람이 나뉠까요? 최근 연구에서는 개인의 청각 특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제안이 나왔어요. 일부 사람들은 남들이 듣지 못하는 저주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유전적 특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어떤 사람들은 절대 음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극저주파를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30년이 지난 지금도 타우스 윙윙거림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일부 주민들은 그 소리를 듣고 있고 여전히 고통받고 있어요. 이게 자연 현상인지 인공적인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인지 아무도 확실히 말할 수 없습니다. 1872년 12월 7일 메리 셀레스트호가 뉴욕 항구를 떠났습니다. 목적지는 이탈리아 제노바였고 화물은 산업용 알코올 1700배럴이었어요. 선장은 37세의 벤자민 스포포드 브릭스였습니다. 그는 경험 많은 성원이자 신실한 기독교 신자로 알려져 있었죠. 이번 항해에는 특별히 그의 아내 사라와 2살짜리 딸 소피아 마틸다도 동행했어요. 선원은 모두 7명이었고 브릭스 선장은 그들을 신중하게 선발했습니다. 모두 경험이 있고 믿을 만한 사람들이었죠. 메리 셀레스트호는 282톤급의 중형 범선이었어요. 1861년에 건조됐고 원래 이름은 아마존호였습니다. 여러 차례 소유주가 바뀌면서 이름도 바뀌었죠. 배의 상태는 양호했고 항해에 필요한 모든 장비가 갖춰져 있었습니다. 11월 말 메리 셀레스트호는 대서양 한가운데 있었어요. 항해는 순조로웠습니다. 날씨는 대체로 좋았고 브릭스 선장은 매일 항해 일지를 꼼꼼히 기록했죠. 11월 25일의 마지막 일지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습니다. 위치, 날씨, 항로가 평범하게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후로 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12월 4일 오후 1시경 영국 선박 데이 그라시아호의 선원들이 수평선에서 이상한 배 한 척을 발견했습니다. 배는 지그재그로 표류하고 있었고 돛은 엉망으로 찢어져 있었어요. 데이 그라시아호의 선장 데이비드 모어하우스는 망원경으로 배를 관찰했습니다. 그 배가 메리 셀레스트호라는 걸 알아봤죠. 모어하우스와 브릭스는 서로 아는 사이였거든요. 모어하우스는 이상함을 느꼈어요. 배는 분명히 움직이고 있었지만 갑판에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어하우스는
1등 항해사 올리버 데븐과 선원 2명을 소형 보트에 태워 메리 셀레스트호로 보냈어요. 그들이 배에 올랐을 때 완전한 정적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배는 텅 비어 있었어요. 갑판을 확인하고 선실을 확인했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배의 상태는 이상했어요. 몇 가지 돛이 찢어져 있었고 일부 밧줄은 풀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 자체는 항해가 가능한 상태였죠. 선체에 손상은 없었고 물이 조금 차 있었지만 위험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선실을 조사하면서 더 이상한 점들이 드러났어요. 선장실에는 브릭스 가족의 소지품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사라의 옷들, 소피아의 장난감, 브릭스의 개인 물품들이 정돈돼 있었어요. 항해 일지는 11월 25일까지 기록돼 있었고 그 이후는 빈 페이지였습니다. 흥미롭게도 배의 로그북은 사라져 있었어요. 항해 기록을 적는 공식 문서인데 그것만 없어진 겁니다. 화물창을 확인했을 때 알코올 배럴 중 9개가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모두 온전했죠. 부원에는 접시들이 놓여 있었고 식료품도 풍부했습니다. 6개월치 이상의 식량과 물이 남아 있었어요. 무엇보다 이상한 건 구명보트가 사라졌다는 점이었습니다. 배의 구명보트는 하나뿐이었는데 그게 없어진 거예요. 밧줄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이건 승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배를 떠났다는 걸 의미했죠. 하지만 왜 떠났을까요? 배는 침몰 위험이 없었고 식량과 물도 충분했으며 날씨도 양호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걸까요? 데이 그라시아오 선원들은 메리 셀레스트호를 지브롤터까지 예인해 갔습니다. 그곳에서 공식 조사가 시작됐어요. 부의 법원이 열렸고 여러 전문가들이 배를 검사했습니다. 해양조사관 프레데릭 솔리는 꼼꼼히 배를 살폈죠. 그는 선장 선실의 침대에서 갈색 얼룩을 발견했어요. 혈흔처럼 보였습니다. 브릭스 선장의 검에서도 비슷한 얼룩이 발견됐죠. 솔리는 갑판의 레일에도 긁힌 자국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런 증거들 때문에 범죄 의혹이 제기됐어요. 혹시 해적의 공격을 받은 건 아닐까? 아니면 선원들이 반란을 일으킨 건 아닐까? 하지만 다른 전문가들은 다른 의견을 냈습니다. 갈색 얼룩을 화학 분석한 결과 녹으로 판명됐어요. 피가 아니었던 겁니다. 검의 얼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해적 이론도 설득력이 없었어요. 만약 해적의 소행이었다면 왜 귀중품을 가져가지 않았을까요? 선장실에는 돈이 그대로 있었고 화물인 알코올도 대부분 남아 있었습니다. 해적들이 사람만 데려가고 재물을 남겨둘 리가 없죠. 반란 이론도 조사됐습니다. 혹시 선원들이 알코올을 마시고 취해서 선장을 공격한 건 아닐까요? 9개의 빈 배럴이 그 증거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이론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배럴이 비어있던 건 선적 과정에서 증발했거나 누출됐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산업용 알코올은 휘발성이 강해서 밀봉이 완벽하지 않으면 증발할 수 있거든요. 게다가 브릭스 선장은 선원발에 신중했고 모두 믿을 만한 사람들이었어요. 반란을 일으킬 동기가 없었습니다. 또 다른 이론은 수중 지진이나 해저 폭발이었어요. 지중해 근처에서는 해저 화산 활동이 가끔 일어납니다. 갑작스러운 폭발이나 지진이 배를 흔들었고 승무원들이 배가 침몰할 거라고 생각해서 황급히 구명보트로 탈출했다는 거죠. 하지만 배는 멀쩡했고 침몰 징후가 전혀 없었어요. 알코올 증기 이론도 제시됐습니다. 9개의 배럴에서 알코올이 증발하면서 화물창에 가연성 증기가 가득 찼을 수 있어요. 누군가 화물창을 열었을 때 갑작스런 공기 유입으로 작은 폭발이 일어났을 수 있다는 거죠. 불이 나지 않았더라도 큰 소리와 충격만으로도 선원들을 공포에 빠뜨렸을 겁니다. 그들은 배가 곧 폭발할 거고 믿고 구명보트로 대피했을 수 있어요. 배와 구명보트를 밧줄로 연결한 채 대피했다가 밧줄이 끊어지면서 배와 멀어졌을 거라는 추측이죠. 이 이론은 꽤 설득력이 있었지만 역시 증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바닷물 유입 이론도 있었어요. 항해 중 펌프가 고장나서 물이 선창에 차기 시작했고 선원들은 배가 침몰한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배에는 약 1m 정도의 물이 차 있었어요. 하지만 이 정도는 위험한 수준이 아니었고 펌프로 충분히 배출할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20세기 들어서는 더 기이한 이론들이 나왔어요. UFO 납치설, 버뮤다 삼각지대 같은 초자연적 현상, 거대 오징어나 바다 괴물의 공격 등등. 하지만 이런 건 상상력의 산물일 뿐이죠. 메리 셀레스트호 사건은 수많은 소설과 영화의 소재가 됐습니다. 1929년에는
로렌스 키언이라는 작가가 이 이야기를 극화하면서 많은 부분을 각색했어요. 그 각색된 버전이 사실처럼 퍼지면서 실제 사건과 허구가 뒤섞이게 됐죠. 예를 들어 식탁 위에 따뜻한 음식이 있었다거나 담배가 아직 타고 있었다는 이야기는 모두 지어낸 거예요. 실제로는 그런 증거가 없었습니다. 2002년 스미소니언 채널에서 이 사건을 재조사했어요. 그들은 실험을 통해 알코올 증기 폭발 이론을 테스트했습니다. 실제로 알코올 증기에 불꽃을 가하자 큰 폭발이 일어났지만 불은 빠르게 꺼졌어요. 이 실험은 증기 폭발이 충분히 선원들을 놀라게 할 수 있었지만 배에 화재나 손상을 남기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브릭스 선장과 승무원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항해 중 뭔가 이상한 일이 발생했어요. 아마도 알코올 증기 폭발이나 갑작스러운 물 유입 같은 일이었을 겁니다. 브릭스 선장은 안전을 위해 모두를 구명보트로 대피시켰습니다. 밧줄로 배와 구명보트를 연결한 채 상황을 지켜보려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거나 파도가 쳤고 밧줄이 끊어졌습니다. 구명보트는 작고 약했기 때문에 대서양의 거친 바다에서 오래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브릭스 선장과 10명의 사람들은 모두 바다에 빠져 익사했을 겁니다. 메리 셀레스트호는 텅 빈 채 표류를 계속했고 일주일 뒤 데이 그라시아호에 발견된 거죠. 이게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메리 셀레스트호는 경매를 통해 새 주인을 찾았고 다시 항해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불운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여러 차례 사고를 겪었고 1885년 결국 아이티 해안의 암초에 충돌해 침몰했습니다. 마지막 선장은 보험금을 노린 고해 침몰 혐의로 기소됐지만 재판 중 사망했죠. 저주받은 배라는 소문은 사실이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2014년 3월 8일 새벽 12시 41분 말레이시아 항공 MH3 책편이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을 이륙했습니다. 목적지는 베이징 수도 국제공항이었고 비행시간은 약 5시간 30분으로 예정돼 있었어요. 기종은 보인 777에서 202R이었고 이 비행기는 1998년에 제작돼 말레이시아 항공에서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기체 상태는 양호했고 정기 점검도 모두 마친 상태였죠. 조종석에는 53세의 기장 자하리의 아흐마드 샤와 27세의 부기장 파리크 압둘 하미드가 있었어요. 자하리 기장은 18,000시간 이상의 비행 경력을 가진 베테랑이었고 파리크는 2,763시간의 경력을 가진 젊은 조종사였습니다. 승무원은 10명이었고 승객은 227명이었어요. 승객 중에는 중국인 153명, 말레이시아인 38명을 포함해 14개국 국민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륙은 순조로웠습니다. 비행기는 정상적으로 상승했고 순항 고도인 약 산 668m에 도달했어요. 새벽 1시 19분. 비행기가 말레이시아 영공을 벗어나려는 순간 쿠알라룸푸르 관제탑과 마지막 교신이 이뤄졌습니다. 부기장 파리크의 목소리였어요. 좋은 밤 되세요. 말레이시아 370입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들린 음성이었죠. 몇 분 후 비행기의 트랜스폰더가 꺼졌습니다. 트랜스폰더는 비행기의 위치, 고도, 속도 등을 지상으로 전송하는 장치예요. 이게 꺼지면 레이더에서 비행기를 추적하기 어려워집니다. 새벽 1시 21분 베트남 관제탑이 MH370편의 교신을 시도했지만 응답이 없었어요. 그때부터 비행기는 민간 레이더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 군사 레이더는 계속해서 비행기를 추적하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비행기는 예정된 북동쪽 방향이 아니라 서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말레이시아 본토를 가로질러 안다만 해 쪽으로 향한 거죠. 이건 명백히 계획에 없던 경로였습니다. 군사 레이더는 새벽 2시 22분까지 비행기를 추적했고 그 후로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아침이 되자 MH370편이 베이징에 도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긴급 수색 작업이 시작됐죠. 처음에는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수색했어요. 비행기가 마지막으로 교신한 곳이 그 근처였거든요.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군사 레이더 데이터가 공개되면서 수색 범위가 말라카 해협과 안다만 해로 확대됐어요. 결정적인 단서는 영국의 위성통신회사 인마셋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의 위성이 MH370편의 엔진에서
자동으로 전송되는 핑 신호를 감지한 거예요. 이 신호는 비행기가 작동 중일 때 정기적으로 전송되는데 마지막 핑은 새벽 8시 19분에 감지됐습니다. 이륙한 지 거의 7시간이 지난 시점이었죠. 위성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비행기는 두 개의 가능한 경로 중 하나를 따라 날아갔을 것으로 추정됐어요. 북쪽 경로는 태국, 카자흐스탄을 거쳐 중앙아시아로 향하는 것이었고 남쪽 경로는 인도네시아를 지나 남인도양으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북쪽 경로는 곧 제외됐어요. 그 지역들은 레이더 감시가 철저해서 비행기가 탐지되지 않았을 리가 없었거든요. 결국 수색은 남인도양에 집중됐습니다. 호주가 수색 작업을 주도했어요. 수십 척의 배와 항공기가 동원됐고 수중 탐사 장비도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남인도양은 넓고 깊었어요. 수심이 4,000m가 넘는 곳도 많았고 날씨도 험악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 아무런 흔적을 찾지 못했죠. 2015년 7월 드디어 첫 번째 파편이 발견됐습니다. 아프리카 동쪽 레위니옹 섬 해변에서 비행기 날개 일부가 떠밀려온 거예요. 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 그건 보잉 777의 플랫포론이었고 MH307편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몇 년 동안 더 많은 파편들이 발견됐어요. 모잠비크, 남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탄자니아 등 아프리카 동부해안 해안 곳곳에서 부품들이 떠밀려 왔습니다. 모두 보잉 777의 부품으로 확인됐고 대부분 MH370편의 것이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았어요. 파편들은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분석 결과 비행기가 고속으로 바다에 충돌했다는 증거가 있었어요. 부품들이 찢어지고 부서진 모습이 격렬한 충격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주요 잔해, 특히 동체와 블랙박스는 여전히 발견되지 않았죠. 블랙박스가 있어야 비행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는데 그게 없으니 추측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7년 1월 공식 수색 작업이 중단됐어요. 3년 동안 12만 평방킬로미터의 해저를 탐사했지만 주 잔해를 찾지 못한 겁니다. 비용은 약 1억 5천만 달가 들었죠. 2018년 민간 탐사회사 오션 인피니티가 새로운 수색을 시작했지만 이것도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MH370편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여러 이론이 제기됐습니다. 의도적 추락 이론이 가장 논란이 많았어요. 자하리 기장이 고의로 비행기를 추락시켰다는 겁니다. 그의 집에서 발견된 비행 시뮬레이터에는 남인도양으로 향하는 시뮬레이션 기록이 있었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자하리 기장은 존경받는 베테랑 조종사였고 자살이나 대량 살인을 저지를 동기가 명확하지 않았죠. 그의 가족과 친구들은 이 이론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납치 이론도 있었어요. 테러리스트나 누군가가 조종실을 장악하고 비행기를 납치했다는 겁니다. 트랜스폰더를 끄고 경로를 바꾼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면 목적이 뭐였을까요? 테러 조직에서 범행 성명도 없었고 몸값 요구도 없었습니다. 화재나 기계 고장 이론도 제기됐어요. 조종실이나 화물칸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조종사들이 가까운 공항으로 회항하려다가 연기에 질식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비행기는 자동 조종으로 계속 날아가다가 연료가 떨어져 추락했다는 거죠. 이 이론은 일부 전문가들이 지지했지만 화재의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급격한 감압 이론도 있었어요. 기내 압력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승객과 승무원 모두가 의식을 잃었다는 겁니다. 조종사들이 비상조치를 취하려다 실패했고 비행기는 유령선처럼 계속 날아갔다는 거죠. 하지만 감압이 일어났다면 비행기는 곧 고도를 잃고 추락했을 텐데 7시간이나 비행을 계속했다는 게 설명되지 않습니다. 사이버 공격 이론도 나왔어요. 누군가 원격으로 비행기의 시스템을 해킹해서 조종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항공 전문가들은 이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비행기의 중요 시스템들은 외부 네트워크와 격리되어 있거든요.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아마도 이런 것일 겁니다. 뭔가 비상 상황이 발생했어요. 화재일 수도 있고 기계 고장일 수도 있습니다. 조종사들은 가까운 공항으로 회항하기로 결정하고 방향을 틀었습니다. 트랜스폰더가 고장나거나 꺼졌고요. 하지만 상황이 악화되면서 조종사들은 제어력을 잃었습니다. 비행기는 자동 조종으로 계속 날아갔고 결국 연료가 떨어져 남인도양에 추락했다는 거죠. 하지만 이것도 추측일 뿐이에요. 블랙박스를 찾기 전까지는 진실을 알 수 없습니다. MH377편 실종은
현대 항공 역사상 가장 큰 미스터리로 남아 있어요. 239명의 생명이 사라졌고 그들의 가족들은 아직도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항공 안전 시스템에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새로운 추적 시스템이 도입됐고 블랙박스의 배터리 수명이 연장됐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여전히 미해결로 남아 있습니다. 1994년 8월 7일 일요일 아침, 미국 워싱턴주 오크빌 주민들은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그게 보통 비가 아니었어요. 투명하고 젤라틴 같은 물질이 마을 전체에 쏟아진 겁니다. 주민 도티 호어는 그날 아침 밖에 나갔다가 이 이상한 물질을 봤어요. 처음에는 그냥 비인 줄 알았는데 차 앞 유리에 묻은 걸 보니 끈적끈적하고 젤리 같았다고 합니다. 손으로 만져보니 미끈거렸고 냄새는 나지 않았어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하지만 몇 시간 뒤 도티는 심한 어지러움증을 느꼈습니다. 호흡이 곤란해지고 구토가 났어요.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그녀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가족이 급히 병원으로 데려갔고 의사들은 원인을 알 수 없었어요. 도티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을의 다른 주민들도 비슷한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독감 같은 증상, 심한 피로감, 현기증, 메스꺼움을 호소했습니다. 일부는 호흡기 문제를 겪었고 어떤 이들은 귀에서 이명이 들린다고 했죠. 더 심각한 건 동물들이었어요. 도티의 새끼 고양이가 그날 오후 죽었습니다. 마을의 다른 고양이들과 개들도 비슷한 증상을 보이다가 죽어갔어요. 수의사도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주민들은 공포에 빠졌어요. 도대체 하늘에서 내린 이 물질이 뭔가? 왜 사람과 동물들이 병에 걸리는 걸까? 마을 보안관 사무실로 신고가 쇄도했고 샘플이 수집됐습니다. 오크빌 병원의 한 실험실에서 젤리 물질을 현미경으로 관찰했어요. 놀랍게도 그 안에서 세포 구조가 발견됐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세포에 백혈구가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인간의 백혈구 말이죠. 이 소식이 알려지자 마을은 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인간의 백혈구가 하늘에서 내렸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샘플은 워싱턴주 보건부와 환경부로 보내졌어요.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했습니다. 주 환경부의 과학자들이 분석한 결과는 조금 달랐어요. 확실히 세포가 있긴 했지만 인간의 백혈구는 아니었습니다. 세포에 핵이 없었거든요. 인간의 백혈구는 핵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세포들은 핵이 없었어요. 추가 분석에서는 박테리아가 검출됐습니다. 습한 환경에서 흔히 발견되는 종류의 박테리아였죠. 하지만 이것도 완전한 설명은 아니었어요. 박테리아만으로는 그렇게 많은 양의 젤리 물질을 만들어낼 수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물질은 어디서 온 걸까요? 첫 번째 이론은 해파리였습니다. 오크빌은 내륙이지만 태평양 해안에서 그리 멀지 않아요. 당시 미 공군이 퓨젯 사운드 인근에서 폭격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훈련 중에 바다에 있던 해파리 떼가 폭발에 휩싸여 산산조각 났고 그 조각들이 대기 중으로 올라가 오크빌까지 날아왔다는 거죠. 하지만 공군은 이 일을 부인했어요. 그날 그 지역에서 폭격 훈련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해파리가 그렇게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해파리라면 특유의 자포세포가 검출됐어야 하는데 그런 증거는 없었습니다. 두 번째 이론은 비행기 화장실 폐기물이었어요. 항공기는 상공에서 화장실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습니다. 얼어붙은 폐기물이 떨어지면서 녹으면 젤리 같은 물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항공 폐기물은 보통 파란색이에요. 소독제 때문입니다. 오크빌의 물질은 투명했어요. 게다가 그날 오크빌 상공을 지나간 항공기 기록도 없었습니다. 세 번째 이론은 스타 젤리였어요. 스타 젤리는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 보고된 신비한 물질입니다. 14세기부터 기록이 있는데 유성우와 함께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스타 젤리의 정체는 대부분 밝혀졌어요. 개구리나 두꺼비의 난괴, 즉 알 덩어리가 건조됐다가 비를 맞으면 팽창해서 젤리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오크빌의 경우 개구리 알과는 전혀 다른 구조였어요. 네 번째 이론은 군사 실험이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그날 아침 저공 비행하는 검은색 항공기를 목격했다고 증언했어요. 군용기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혹시 생물 무기 실험이었을까요? 1990년대에도 미국은 여러 생물학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오크빌 근처에는 군사시설도 있었죠. 하지만 정부는 강력히 부인했어요. 그 지역에서 어떤 생물학 실험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말이죠.
다섯 번째 이론은 공업 폐기물이었습니다. 인근 공장에서 불법으로 화학 물질을 배출했을 가능성이에요. 하지만 오크빌 주변에 그런 대형 공장이 없었고 분석 결과에서도 산업 화학 물질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이론은 미생물 매트였어요. 이건 2000년대에 제시된 이론인데 고층 대기에 미생물 군집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과학자들은 최근 대기 상층부에서 미생물을 발견했어요. 박테리아와 곰팡이 포자 같은 것들이 구름 속에서 살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정 기상 조건에서 이런 미생물들이 대량으로 응집되면 젤리 같은 덩어리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비와 함께 내렸다는 겁니다. 이 이론은 박테리아가 검출된 것과 일치해요. 하지만 왜 유독 오크빌에만 내렸는지, 왜 사람들이 병에 걸렸는지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마을 주민들의 건강은 며칠 후 대부분 회복됐어요. 입원했던 사람들도 퇴원했고 증상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오랫동안 후유증을 겪었다고 증언해요. 만성 피로, 호흡기 문제 같은 것들이요. 문제는 수집된 샘플이 모두 분실됐다는 겁니다. 여러 기관으로 보내진 샘플들이 어느 순간 사라진 거예요. 추가 연구를 할 수 없게 됐죠. 일부는 일부에게 의도적인 은폐라고 주장합니다. 정부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증거는 없습니다. 단순히 행정착오일 수도 있죠. 오크빌 사건은 한동안 언론의 주목을 받았지만 곧 잊혀졌어요.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았으니 사람들의 관심도 식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크빌에 있었던 주민들은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하늘에서 이상한 물질이 내렸고 그들은 병에 걸렸으며 아무도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설명해주지 못했으니까요. 1876년 3월 3일 금요일 켄터키주 바스 카운티에서는 더욱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늘에서 고기가 비처럼 내린 거예요. 농부 앨런 크로치 부부가 밖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뭔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눈송이처럼 보였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고기 조각이었습니다. 손만한 크기부터 손가락만한 크기까지 다양한 크기의 고기 덩어리들이 몇 분 동안 계속 떨어졌어요. 크로치 부인은 나중에 증언하길 고기가 내리는 범위는 약 30m에서 50m 정도의 타원형 구역이었다고 했습니다. 수백 개의 고기 조각이 땅에, 지붕에, 울타리에 떨어졌죠. 마을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몰려왔어요. 모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종교적 의미를 찾으려 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만나처럼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 거라고 생각한 거죠. 신의 기적이라고 믿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몇몇 용감한 주민들은 고기를 먹어보기로 했어요. 어떤 고기인지 알아내려고 한 겁니다. 그들의 증언에 따르면 양고기나 사슴고기 맛이 났다고 합니다. 다른 이들은 곰고기 같았다고 했고 또 다른 이들은 소고기 같았다고 했어요. 맛만으로는 정확히 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샘플이 수집돼서 전문가들에게 보내졌어요. 뉴욕의 과학협회와 여러 대학의 생물학자들이 분석에 나섰습니다. 현미경 검사 결과 근육 섬유와 지방 조직이 확인됐어요. 확실히 동물의 고기였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떤 동물인지는 의견이 분분했죠. 한 전문가는 말의 폐 조직이라고 주장했어요. 또 다른 전문가는 양의 근육이라고 했고 세 번째 전문가는 사슴이라고 했습니다. 현미경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1870년대에는 정확한 동물종을 구별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렇다면 고기는 어떻게 하늘에서 떨어진 걸까요? 첫 번째 이론은 토네이도였습니다. 강력한 토네이도가 어딘가의 도축장이나 농장을 휩쓸고 지나가면서 고기를 공중으로 끌어올렸고 그걸 몇 킬로미터 떨어진 바스 카운티에 떨어뜨렸다는 거죠. 토네이도는 실제로 무거운 물체들을 먼 거리까지 운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 지역에 토네이도 기록은 없었어요. 날씨도 맑고 고요했다고 증언들이 일치합니다. 두 번째 이론은 폭발 사고였어요. 근처에서 사고가 일어나 동물이 산산조각 났고 그 파편들이 날아온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날 어떤 폭발 사고도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폭발이었다면 고기가 불에 탄 흔적이 있어야 하는데 샘플들은 날것 상태였어요. 세 번째 이론은 인간 유해였습니다. 이건 당시 꽤 진지하게 논의됐던 이론이에요. 어딘가에서 끔찍한 사건이 벌어져 인간의 시신이 흩어졌고 그게 하늘을 통해 이동했다는 겁니다. 일부 주민들은 고기 중 일부가 인간의 근육 조직 같았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를 부정했습니다. 분석 결과 인간 조직의 특징은 발견되지 않았거든요. 네 번째 이론은 독수리 이론이었고
이게 가장 널리 받아들여졌습니다. 켄터키주에는 칠면조 독수리라는 새가 많이 살아요. 이 새들은 썩은 고기를 먹는 청소 동물입니다. 독수리들은 먹이를 많이 먹고 난 후 갑자기 놀라면 위 내용물을 토해내는 습성이 있어요. 체중을 가볍게 해서 빠르게 날아오르기 위해서죠. 이론은 이렇습니다. 독수리 떼가 어딘가에서 동물 사체를 먹고 있었어요. 배가 가득 찬 상태에서 갑자기 뭔가에 놀랐습니다. 총소리나 다른 포식자일 수도 있죠. 독수리들은 일제히 날아오르면서 먹었던 고기를 토해냈고 그게 크로치 부부의 농장 위로 떨어진 거예요. 이 이론은 여러 면에서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범위가 제한적이었다는 것, 고기 조각들의 크기가 다양했다는 것, 그리고 이미 부분적으로 소화된 고기였다는 분석 결과가 이를 뒷받침했어요. 하지만 문제도 있었습니다. 목격자 중 누구도 독수리 떼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독수리가 날아다녔다면 분명 보였을 텐데 말이죠. 다섯 번째 이론은 운석이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게 우주에서 온 유기 물질일 수 있다고 제안했어요. 혜성이나 운석에는 아미노산 같은 유기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대기권에 진입하면서 변형됐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이 이론은 곧 기각됐어요. 분석 결과 명백히 지구상의 동물 조직이었거든요. 켄터키 고기비 사건은 19세기 미국 언론에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신문마다 앞다퉈 보도했고 과학 잡지들도 특집 기사를 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관심은 식었고 사건은 미스터리로 남았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독수리 이론을 받아들입니다.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니까요. 하지만 100% 확실한 건 아니에요. 샘플이 제대로 보존되지 않아서 현대 기술로 재분석할 수도 없습니다. 켄터키 고기비는 하늘에서 이상한 것들이 떨어지는 수많은 사례 중 하나예요. 역사적으로 개구리, 물고기, 새우, 심지어 돌멩이까지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토네이도나 강풍 같은 기상현상으로 설명되지만 어떤 것들은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 있어요. 1957년 5월 5일 일요일 영국 노선벌랜드주 핵섬에서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존 폴록과 플로렌스 폴록 부부의 두 딸, 11살 조안나와 6살 자클린이 교회로 가는 길에 차에 치였어요. 운전자는 마레리 위버라는 여성이었는데 그녀는 약물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두 소녀는 현장에서 즉사했어요. 핵섬은 작은 마을이었고 모두가 폴록 가족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슬픔에 잠겼죠. 폴록 부부는 비탄에 빠졌습니다. 특히 아버지 존 폴록은 깊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고 환생을 믿고 있었습니다. 딸들이 언젠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 믿었죠. 1958년 10월 4일 플로렌스가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의사는 쌍둥이가 아니라고 말했지만 존은 확신했어요. 쌍둥이가 태어날 거고 그들은 죽은 딸들이 돌아온 거라고 믿었습니다. 1958년 10월 4일 쌍둥이 딸이 태어났어요. 질리언과 제니퍼였습니다. 일란성 쌍둥이였지만 이상하게도 생김새가 조금 달랐어요. 더 놀라운 건 태어날 때부터 특이한 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니퍼의 이마에는 자클린과 똑같은 위치에 갈색 반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클린이 넘어져서 생긴 흉터와 똑같은 자리에 흰 자국이 있었습니다. 일란성 쌍둥이인데도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게 이상했죠. 쌍둥이가 자라면서 더 기이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2살쯤 됐을 때 그들은 핵섬의 장소들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부모가 데려간 적 없는 곳들이었습니다. 학교를 지나가면서 저기가 우리 학교라고 말했고 공원의 특정 장소를 가리키며 우리가 자주 놀던 곳이라고 했어요. 가장 놀라운 건 인형과 장난감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부모가 죽은 딸들의 물건을 꺼내 보여주자 쌍둥이는 각자 특정 물건을 알아봤어요. 질리언은 조안나의 인형을 집어들며 이게 내 거라고 했고 제니퍼는 자클린의 장난감을 알아봤습니다. 부모는 누구의 물건인지 말해준 적이 없었어요. 쌍둥이는 죽은 언니들의 습관까지 따라했습니다. 조안나는 어릴 때 동생 자클린을 잘 돌봐줬는데 질리언도 제니퍼를 똑같이 돌봐줬어요. 말투나 행동도 비슷했습니다. 어느 날 쌍둥이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흰색 담장이 있는 집 뒤의 정원, 특정한 길목에 대해 상세히 묘사했습니다. 부모가 확인해보니 그건 폴록 가족이 쌍둥이가 태어나기 전에 살던 집이었어요.
쌍둥이는 그 집을 본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가장 소름 끼치는 순간은 쌍둥이가 처음 차를 봤을 때였습니다. 두 아이는 극도의 공포 반응을 보였어요. 울부짖고 차에서 멀리 도망가려 했습니다. 마치 차가 자신들을 해칠 거라는 걸 아는 것처럼요. 이 공포증은 몇 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부모는 이 모든 걸 기록했어요. 심리학자들에게 연락했고 여러 전문가들이 쌍둥이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연구자는 이언 스티브슨 박사였어요. 버지니아 대학교의 정신의학 교수였던 그는 환생 사례를 연구하는 권위자였습니다. 스티븐슨 박사는 폴록 가족을 여러 차례 방문했고 쌍둥이를 인터뷰했어요. 그의 결론은 놀라웠습니다. 이게 환생의 증거일 수 있다는 거였죠. 물론 모든 과학자가 동의한 건 아니었습니다. 회의론자들은 다른 설명을 내놓았어요. 부모의 암시라는 이론이 가장 강력했습니다. 존 폴록이 환생을 강하게 믿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쌍둥이에게 죽은 언니들에 대한 정보를 주입했을 거라는 겁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부모가 기대하는 기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이론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부모가 말해주지 않은 세부 사항들도 많았거든요. 예를 들어 옛 집의 정원 구조 같은 건 부모도 쌍둥이에게 설명한 적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쌍둥이가 너무 어릴 때부터 이런 기억을 보였어요. 2~3살 아이에게 그렇게 복잡한 이야기를 주입하기는 어렵습니다. 유전적 기억 이론도 제시됐어요. 아이들이 부모의 DNA를 통해 일종의 기억을 물려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입증된 적이 없는 이론이죠. 현대 과학에서는 기억이 DNA를 통해 전달된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쌍둥이의 기억은 점점 희미해졌어요. 5살쯤 되자 죽은 언니들에 대한 언급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6살 때쯤에는 거의 사라졌죠. 차에 대한 공포도 점차 약해졌습니다. 이건 환생 연구에서 흔히 나타나는 패턴이에요. 전생의 기억이 있다고 주장하는 아이들은 대부분 5살에서 7살 사이에 그 기억을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마치 새로운 인격이 확립되면서 옛 기억이 사라지는 것처럼요. 진리언과 제니퍼는 정상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학교를 다니고 친구를 사귀고 평범한 삶을 살았어요. 성인이 된 후에도 어릴 때의 기억에 대해 가끔 인터뷰를 했는데 그들 자신도 정확히 뭐였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진짜 기억이었는지 아니면 부모의 이야기를 듣고 만들어진 상상이었는지 구분할 수 없다고 했어요. 폴록 쌍둥이 사건은 환생 논쟁에서 자주 인용되는 케이스입니다. 환생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강력한 증거로 여겨지고 회의론자들에게는 인간 심리의 복잡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여겨지죠. 진실이 무엇이든 이 사건은 기억과 정체성, 생과 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건 뭘까요? 기억이 없어지면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죽은 후에 무엇이 남을까요? 폴록 쌍둥이 사건은 이런 질문들에 대한 쉬운 답이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1975년 푸에르토리코의 작은 마을 모카에서 농부들은 이상한 일을 겪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가축우리에 가보면 동물들이 죽어 있었습니다. 염소, 닭, 돼지들이 피를 완전히 빨린 채 발견됐죠. 이상한 건 시신에 2개의 작은 구멍만 나 있었다는 겁니다. 찢어지거나 물린 흔적은 없었어요. 마치 주사기로 피를 뽑아낸 것처럼 깔끔한 구멍이었습니다. 수의사들이 부검을 했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어요. 개나 늑대의 공격이라면 물어뜯은 흔적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건 없었습니다. 2주 만에 90마리 이상의 동물이 같은 방식으로 죽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밤에 무언가가 돌아다니며 가축을 습격하고 있다는 게 분명했죠. 하지만 아무도 그걸 본 사람이 없었어요. 덫을 놓고 감시를 했지만 범인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지역 신문이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모카의 뱀파이어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당국은 야생 개떼의 소행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농부들은 믿지 않았어요. 개라면 이렇게 피만 깨끗이 빨아먹지 않는다는 거죠. 사건은 몇 달 후 갑자기 멈췄습니다. 마치 범인이 사라진 것처럼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1995년 20년 만에 똑같은 일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푸에르토리코 전역에서였어요. 카노바나스라는 마을에서 시작됐는데 한 여성이 자신의 집 뒤뜰에서 이상한 생물체를 봤다고 신고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델린 톨렌티노였어요.
그녀가 묘사한 생물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키는 약 1m에서 1.2m, 두 발로 서 있었고 피부는 회색이나 녹색이었으며 등에는 가시 같은 돌기가 줄지어 있었다고 해요. 눈은 크고 빨간색으로 빛났고 팔은 짧았지만 손톱이 날카로웠다고 합니다. 가장 무서운 건 그 생물이 창문을 통해 집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거죠. 마델린의 증언 이후 비슷한 목격담이 쏟아졌습니다. 푸에르토리코 전역에서 사람들이 이상한 생물을 봤다고 신고했어요. 묘사는 조금씩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직립보행, 큰 눈, 날카로운 발톱, 그리고 가축의 피를 빨아먹는다는 점이었죠. 언론은 이 생물에게 추파카브라란 이름을 붙였습니다. 스페인어로 염소를 빠는 놈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은 금방 퍼졌고 추파카브라는 유명해졌습니다. 목격담은 계속 늘어났어요. 어떤 농부는 추파카브라가 3m 높이로 뛰어오르는 걸 봤다고 했고, 다른 이는 초자연적인 속도로 움직였다고 증언했습니다. 일부는 생물이 날개를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죠. 추파카브라 목격담은 곧 다른 나라로도 퍼졌습니다. 멕시코, 칠레, 브라질, 아르헨티나에서도 비슷한 보고가 나왔어요. 미국 남부, 특히 텍사스와 플로리다에서도 목격담이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현상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생물학자들이 현장을 방문하고 죽은 가축을 검사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야생 동물의 공격으로 판명됐어요. 코요테, 야생개, 때로는 큰 새들이 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추파카브라 신봉자들은 납득하지 않았죠. 야생 동물로는 설명되지 않는 사례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000년 니카라과에서 한 농부가 추파카브라를 죽였다고 주장했어요. 그는 괴물을 총으로 쏘았고 시신을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언론이 몰려들었고 과학자들이 시신을 검사했어요.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그건 옴에 걸린 코요테였어요. 옴은 피부병의 일종인데 털이 빠지고 피부가 두꺼워지며 괴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부는 끝까지 그게 추파카브라라고 주장했죠. 2004년 텍사스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 목장주가 이상한 생물의 시신을 발견했는데 털이 거의 없고 피부는 회색이었으며 송곳니가 튀어나와 있었어요. DNA 검사 결과 역시 옴에 걸린 코요테로 밝혀졌습니다. 2007년 가장 유명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텍사스의 필리스 캐넌이라는 목장주가 자신의 땅에서 이상한 생물을 총으로 쏘아 잡았습니다. 생물은 털이 없고 파란 회색 피부를 가지고 있었으며 개나 코요테와는 다르게 생겼다고 했어요. 그녀는 시신을 냉동 보관했고 여러 기관에 DNA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텍사스 주립대학교의 분석 결과 그 생물은 코요테와 멕시코 늑대의 혼혈이었어요. 하지만 옴 때문에 이상하게 보였던 거죠. 필리스는 이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본 건 그런 평범한 동물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죠. 과학적 설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추파카브라 전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 존재를 믿고 있어요. 특히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추파카브라가 대중문화의 일부가 됐습니다. 영화, 책, 노래의 소재가 됐죠. 왜 사람들은 추파카브라를 믿을까요? 심리학자들은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 설명할 수 없는 현상에 대한 욕구, 그리고 집단 히스테리예요. 한 사람이 괴물을 봤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평범한 동물을 봐도 그게 추파카브라라고 믿게 되는 거죠. 또한 미디어의 역할도 컸습니다. 추파카브라 이야기는 시청률을 높여주는 소재였고 언론은 앞다퉈 보도했어요. 과장된 묘사와 선정적인 제목이 공포를 증폭시켰습니다. 일부 음모론자들은 다른 설명을 내놓습니다. 추파카브라가 정부의 비밀 실험에서 탄생한 생물이라는 거죠. 푸에르토리코에는 미군 기지가 있고 과거 여러 생물학 실험이 진행됐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혹시 유전자 조작 실험에서 괴물이 탄생해 탈출한 건 아닐까요? 하지만 이것도 증거 없는 추측일 뿐입니다. 2010년 이후로 추파카브라 목격담은 줄어들었어요. 과학적 설명이 널리 알려지면서 사람들의 관심도 식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여전히 가끔씩 새로운 목격담이 나오고 여전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추파카브라가 실제로 존재할까요? 과학적으로는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모든 추파카브라 시신은 옴에 걸린 개나 코요테였어요. 하지만 전설로서의 추파카브라는 계속 살아남을 겁니다. 미지의 것에 대한 인간의 상상력은 결코 죽지 않으니까요. 1518년 7월 스트라스부르는 번영하는 자유도시였습니다. 하지만 그해 여름
이 도시에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7월 중순 어느 날 프라우트호퍼라는 중년 여성이 거리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춤이었지만 문제는 그녀가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몇 시간이 지나도 계속 춤을 췄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멈추라고 했지만 그녀는 듣지 않았어요. 마치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계속해서 몸을 흔들었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왔지만 프라우트호퍼는 춤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녀는 지쳐 쓰러질 때까지 춤을 췄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일어나 춤을 시작했습니다. 이틀째, 사흘째가 되자 다른 사람들도 춤에 합류하기 시작했어요. 1명, 2명, 10명. 그렇게 춤추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약 30명이 거리에서 쉬지 않고 춤을 추고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나자 그 수는 40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들은 밤낮 없이 춤을 췄어요.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잠도 자지 않고 계속해서 춤을 췄습니다. 발이 피투성이가 되고 다리가 부러져도 춤을 멈추지 않았어요. 일부는 탈진해서 쓰러졌고 심장마비나 뇌졸중으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시 당국은 당황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의사들을 불러 진찰했지만 그들도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일부 의사는 이게 뜨거운 피 때문이라고 진단했어요. 당시 의학 이론으로는 체액의 불균형이 질병을 일으킨다고 믿었거든요. 과도하게 뜨거운 피가 사람들을 춤추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내린 처방이 더 놀라웠습니다. 더 춤을 추게 하라는 거였어요. 춤을 통해 뜨거운 피를 식히면 치유될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시 당국은 무대를 설치하고 음악가들을 고용했어요. 춤추는 사람들을 위한 홀까지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상황을 악화시켰을 뿐이에요. 음악이 있자 더 많은 사람들이 춤에 합류했고 기존에 춤추던 사람들은 더 격렬하게 춤을 췄습니다. 사망자가 늘어났고 마을은 혼란에 빠졌죠. 결국 8월 말 당국은 다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춤추는 사람들을 성 비투스 신전으로 데려간 거예요. 성 비투스는 춤과 간질의 수호 성인으로 여겨졌습니다. 신부들이 기도와 의식을 집전했고 춤추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내렸어요. 놀랍게도 이게 효과가 있었습니다. 며칠 안에 춤추는 사람들이 하나둘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9월 초가 되자 춤추는 역병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정확한 사망자 수는 기록돼 있지 않지만 역사가들은 최소 15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까지 추정합니다. 스트라스부르의 춤추는 역병은 유일한 사례가 아니었어요. 비슷한 일이 역사적으로 여러 번 발생했습니다. 1017년 독일 킥작센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교회 묘지에서 춤을 췄어요. 그들은 크리스마스 전날 밤 예배 중에 춤을 추기 시작했고 1년 내내 멈추지 못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1237년 독일 에르푸르트에서는 100명 이상의 아이들이 춤을 추며 마을을 떠나 돌아오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1278년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에서도 200명이 다리 위에서 춤을 추다가 다리가 무너져 익사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1374년에는 라인강 유역 전체에서 춤추는 역병이 발생했어요. 수천 명이 영향을 받았고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며 춤을 췄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역사가들과 과학자들은 여러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설명은 집단 시민성 질환, 즉 집단 히스테리예요. 심리학적 스트레스가 물리적 증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16세기 유럽은 매우 힘든 시기였어요. 흑사병의 여파로 인구가 크게 줄었고 기근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종교개혁으로 사회가 분열됐고 미신과 두려움이 만연했죠. 이런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집단 히스테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이상 행동을 보이면 다른 사람들도 무의식적으로 그 행동을 따라하게 돼요. 특히 폐쇄된 공동체에서는 이런 현상이 더 쉽게 퍼집니다. 두 번째 이론은 맥각 중독입니다. 맥각은 호밀 같은 곡물에 기생하는 곰팡이예요. 이 곰팡이가 만드는 알칼로이드는 강력한 환각 효과가 있습니다. LSD의 원료가 바로 맥각에서 나왔거든요. 1518년 스트라스부르에서는 혹독한 겨울 이후 습한 봄이 왔고 곡물이 맥각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맥각에 중독되면 환각을 보고 근육이 경련하며 통제할 수 없는 움직임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게 춤처럼 보였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이 이론에도 문제가 있어요. 맥각 중독은 보통 며칠에서 몇 주 안에 증상이 나타나고 사라집니다. 한 달 이상 지속되기는 어렵죠.
게다가 맥각 중독의 다른 증상들, 예를 들어 손가락과 발가락의 궤저 같은 건 기록에 없습니다. 세 번째 이론은 종교적 광기였어요. 중세 유럽에서는 성 비투스의 춤이라는 종교 의식이 있었습니다. 일부 기독교 종파에서는 춤을 통해 신과 교감한다고 믿었어요. 특히 스트레스가 심한 시기에는 이런 종교적 행위가 극단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신의 저주를 받았다고 믿으면 실제로 그런 증상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일종의 자기 암시예요. 네 번째 이론은 간질이나 다른 신경학적 질환입니다. 하지만 수백 명이 동시에 같은 신경질환에 걸릴 가능성은 거의 없죠. 현대의 과학자들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거라고 봅니다. 사회적 스트레스, 종교적 믿음, 어쩌면 약간의 식품 오염까지 겹쳐서 이런 극단적인 현상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흥미로운 건 춤추는 역병이 특정 문화권에서만 나타났다는 겁니다. 주로 중세 유럽, 특히 독일어권 지역에서 발생했어요. 다른 지역에서는 비슷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이건 문화적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걸 시사해요. 당시 유럽 사람들은 성 비투스의 저주를 믿었고 춤이 질병의 증상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문화적 맥락이 없었다면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다른 형태의 집단 히스테리가 나타났을 거예요. 현대에도 비슷한 집단 시민성 질환이 발생합니다. 2011년 뉴욕에서는 고등학교 여학생들이 동시에 틱 증상을 보인 사건이 있었어요. 조사 결과 환경 오염이나 질병이 아니라 집단 히스테리로 밝혀졌습니다. 탄자니아에서는 1962년 학교에서 웃음 전염병이 발생했어요. 학생들이 통제할 수 없이 웃기 시작했고 이게 여러 학교로 퍼져 결국 학교들이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1518년 스트라스부르의 춤추는 역병은 인간 심리의 취약성을 보여줍니다. 극단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과 몸이 어떻게 통제를 잃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현상이 어떻게 집단적으로 퍼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정확한 원인은 아직도 논쟁 중이지만 이 사건이 실제로 발생했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수많은 역사적 기록과 목격담이 남아 있으니까요. 1585년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후원으로 영국은 신대륙에 식민지를 건설하려 했습니다. 탐험가 월터 롤리경이 선택한 장소는 현재 노스캐롤라이나 해안의 로어노크 섬이었어요. 첫 번째 시도는 1585년에 이뤄졌지만 실패했습니다. 식량 부족과 원조민과의 갈등으로 정착민들은 1년 만에 영국으로 돌아갔죠. 1587년 두 번째 시도가 시작됐어요. 이번에는 117명의 남녀와 어린이들이 포함된 본격적인 식민 계획이었습니다. 그들의 지도자는 존 화이트였고 그는 화가이자 지도 제작자였어요. 7월 22일 정착민들이 로어노크 섬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이전 정착민들이 떠난 건물들을 발견했는데 대부분 방치돼 있었지만 수리가 가능한 상태였어요. 8월 18일 존 화이트의 손녀 버지니아 데어가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신대륙에서 태어난 최초의 영국 아기였죠. 처음에는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곧 문제들이 드러났습니다. 식량이 부족했고 담수를 구하기 어려웠으며 원주민들과의 관계도 긴장됐어요. 특히 크로아탄족을 제외한 대부분의 원주민 부족들은 영국인들에게 적대적이었습니다. 이전 정착민들이 원주민 추장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죠. 8월 말 정착민들은 존 화이트를 영국으로 보내기로 결정했어요. 더 많은 보급품과 지원을 받아오기 위해서였습니다. 화이트는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정착민들의 설득으로 결국 승선했죠. 그는 빨리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를 가로막았어요. 영국에 도착한 화이트는 스페인과의 전쟁에 휘말렸습니다. 1588년 스페인 무적 함대가 영국을 공격했고 모든 선박이 전쟁에 동원됐어요. 화이트는 작은 배 2척을 구해 로어노크로 가려 했지만 스페인 해적에게 공격당해 실패했습니다. 3년이 흘렀어요. 1590년 8월 화이트는 마침내 로어노크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의 손녀 버지니아는 이제 3살이 됐을 거예요. 딸 엘리노어와 사위 아나니아스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화이트는 기대와 불안을 안고 섬에 도착했습니다. 8월 18일 화이트의 배가 로어노크 섬 근처에 닿았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해변에 사람이 보이지 않았어요. 연기도 보이지 않았고 배도 없었습니다. 화이트와 선원들이 상륙했을 때 그들이 발견한 건 텅 빈 정착촌이었습니다. 집들은 해체돼 있었어요. 목재들이 체계적으로 분해되고 정리돼 있었는데
이는 급히 떠난 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이주했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개인 소지품들도 거의 남아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무거운 물건들, 예를 들어 대포나 철제 도구 같은 건 그대로 있었습니다. 펠리세이드, 즉 방어용 목책도 여전히 서 있었어요. 그 안쪽에는 작은 집들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시신도 없었고 전투의 흔적도 없었어요. 가장 중요한 단서는 나무에 새겨진 글자였습니다. 펠리세이드 입구의 기둥에는 CROATOAN이라고 새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근처 나무에는 CRO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화이트는 이 단어를 보고 희망을 가졌습니다. 크로아타는 남쪽으로 약 80km 떨어진 섬의 이름이었어요. 그곳에는 친근한 원주민 부족인 크로아탄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추장 만테오는 영국에 다녀온 적도 있었고 영국인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죠. 화이트는 정착민들이 크로아탄 섬으로 이주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약속을 한 게 있었어요. 만약 위험에 처해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면 목적지를 나무에 새겨놓기로 했던 겁니다. 그리고 만약 공격을 받아 급히 떠나야 한다면 십자가 표시를 함께 새기기로 했어요. 하지만 십자가는 없었습니다. 이건 그들이 평화롭게 떠났다는 의미였죠. 화이트는 즉시 크로아탄 섬으로 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날씨가 악화됐어요. 폭풍이 몰려왔고 배의 닷이 끊어졌습니다. 선원들은 더 이상 머물기를 거부했고 식량과 물도 부족했어요. 결국 화이트는 선원들의 요구에 굴복해 영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는 다음 봄에 다시 오겠다고 다짐했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어요. 재정적 문제와 정치적 상황 때문에 또 다른 탐험대를 조직할 수 없었습니다. 1593년 리처드 호킨스가 크로아탄 섬을 방문했지만 정착민들의 흔적을 찾지 못했어요. 1600년대 초 제임스타운 식민지가 건설된 후 여러 탐험대가 로어노크 정착민들을 찾으려 했습니다. 일부 원주민들은 백인들이 내륙으로 들어가 원주민과 함께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했어요. 어떤 부족에는 파란 눈을 가진 아이들이 있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1608년 제임스타운의 존 스미스 대위가 주변 지역을 탐험하면서 원주민 추장 포아턴을 만났어요. 포아턴은 영국인들에 대해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로어노크 정착민들 중 일부가 체사피크만 근처에 살고 있었는데 자신이 그들을 죽이라고 명령했다고 시인했어요. 왜 그랬냐고 묻자 포아탄은 그들이 자신의 적들과 동맹을 맺으려 했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 신빙성은 불확실해요. 포아탄이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1650년대 영국 역사가 존 퍼의 로스는 노스캐롤라이나 내륙을 여행하면서 흥미로운 발견을 했어요. 헤터라스족 원주민들 중 일부가 회색 눈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들의 조상이 책을 읽을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자신들이 로어노크 섬에서 온 사람들의 후손이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정착민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여러 이론이 제시됐습니다. 첫 번째 이론은 동화 이론이에요. 정착민들이 크로아탄족이나 다른 원주민 부족과 합류했다는 겁니다. 식량이 부족하고 지원이 오지 않자 그들은 생존을 위해 원주민과 함께 살기로 결정했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원주민 사회에 흡수됐고 영국 정체성을 잃어갔을 겁니다. 이 이론을 뒷받침하는 증거도 있어요. 1998년 고고학자들이 헤터라스 섬에서 영국식 금반지를 발견했습니다. 16세기 것으로 추정됐어요. 2012년에는 로어노크 지역 지도에서 비밀 표시가 발견됐습니다. 존 화이트가 그린 지도인데 붉은 점과 파란 점으로 특정 지역들이 표시돼 있었어요. 그 지역들을 발굴한 결과 영국식 도자기 파편과 금속 조각들이 나왔습니다. 이는 정착민들이 여러 장소로 흩어져 살았을 가능성을 시사해요. 두 번째 이론은 학살 이론입니다. 포아탄 추장의 증언처럼 적대적인 원주민 부족에게 공격당해 모두 죽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 이론에는 문제가 있어요.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고 전투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정착민들은 나무에 십자가를 새기지 않았어요. 이는 급박한 위험 상황이 아니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세 번째 이론은 질병이나 기금이에요. 극심한 가뭄이나 전염병으로
정착민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1587년에서 1589년 사이에 노스캐롤라이나 지역에 심각 가뭄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나무의 나이테 분석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완전한 설명은 아니에요. 가뭄이나 질병이었다면 시신이 남아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거든요. 네 번째 이론은 스페인의 공격입니다. 스페인은 영국의 신대륙 진출을 방해하고 싶어 했어요. 스페인 군대가 로어노크를 습격해 정착민들을 죽이거나 포로로 잡아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 역사가들은 스페인 문서에서 이와 관련된 암시를 찾았다고 주장하지만 명확한 증거는 없어요. 다섯 번째 이론은 복합 이론입니다. 여러 요인이 결합됐다는 거죠. 예를 들어 가뭄으로 식량이 부족해지자 정착민들이 여러 집단으로 나뉘어 흩어졌을 수 있어요. 일부는 크로아탄족과 합류했고 일부는 내륙으로 들어갔으며 일부는 다른 부족에게 살해됐을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로 여겨집니다. 현대 과학 기술로 이 미스터리를 풀 수 있을까요? DNA 분석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헤터라스족이나 다른 원주민 부족의 DNA를 분석해서 유럽인 조상의 흔적을 찾는 겁니다. 실제로 몇몇 연구가 진행됐고 일부 원주민에게서 유럽인 유전자가 발견됐어요. 하지만 그게 로어노크 정착민들의 것인지 아니면 후대의 다른 유럽인들과의 혼혈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고고학적 발굴도 계속되고 있어요. 새로운 유물이 발견될 때마다 조금씩 퍼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로어노크의 실종은 미국 역사상 가장 오래된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430년이 넘게 지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정확히 알지 못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신대륙 식민지 건설의 어려움과 위험을 생생히 보여준다는 거죠. 로어노크의 잃어버린 식민지는 용기와 희망, 그리고 비극의 이야기로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